모든 경제의 역사는 사실은 혁명은 공정성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싫으니까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지금 월가가 만들어놓은 세계화에서는 이 거품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자산을 사서 그럼 90%가 지금 소외된 사람들이니까 이 90%의 어떤 이 원성, 이 에너지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공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불공정을 만드는 거죠. 관세 전쟁이 지금 트럼프가 90일 유예를 하고 중국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주면서 조금 수면으로 가라앉은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수단이자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관세 전쟁으로 트럼프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달러 약세예요.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한번 부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샤오미, 예를 들어서 샤오미 청소기가 100달러 하던 게 200달러가 됐죠. 자,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이 제품을 200달러에 살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물론 충격이 있을 거예요. 일단 관세를 부과하면 200달러가 되겠죠. 하지만 중국은 샤오미는 이 제품을 미국에 계속 수출해야 돼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샤오미 청소기를 50달러짜리로 낮출 거예요. 그러면 100% 관세를 부과하면 다시 도로 100불이 되겠죠. 100달러가. 그러면 중국이 100달러에서 50달러로 샤오미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안화를 많이 찍어서 풀어야 돼요. 위안화 가치를 뚝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위안화를 지금 있는 만큼 2배로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관세를 부과해도 달러로 환산했을 때 샤오미 청소기가 50달러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으로 다시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충격을 받겠지만 다시 100달러짜리 샤오미 청소기를 살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보고서를 썼던 스티븐 미런이라는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티븐 미런 보고서를 보고 트럼프가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명은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의 보고서를 가지고 트럼프가 이 두 보고서로 관세 전쟁의 플랜을 짠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은 100달러짜리 샤오미 청소기를 50달러짜리 샤오미 청소기로 만들기 위해서 위안화를 엄청나게 평가 절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나라에 투자하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요.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나라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가, 돈의 수수료가.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의 50%로 떨어졌다. 그러면 중국에 투자했던 모든 투자 자금이 썰물같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시진핑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중국에서 모든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만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도 어떻게든 돈을 미국으로 뺄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중국에 있는 모든 돈을 빼내오겠다. 자, 그러면 자본 이탈이 무서워서 시진핑이 이거 안 되겠는데? 자, 그러면 말하라고 트럼프 리조트로 가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뭔지 알아. 자, 그러면 달러 약세가 네가 원하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관세를 없애주면 내가 알아서 위안화를 평가절 상할게. 거꾸로 내가 평가절 상할게.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중국이 대미 수출은 줄고 미국의 대중 수출 또는 글로벌 수출은 늘어나겠죠. 이게 지금 스티븐 미런 보고서에 써 있는 관세 전쟁을 지렛대로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결국은 환율 전쟁인데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 때리고 중국이 자본 유출이 무서워서 위안화를 평가절 상하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달러가 평가절 하되면 결국은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제조업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관세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환율, 그러니까 제2의 마라라고 협정, 제2의 프라자 협정, 마라라고 협정이라고 하는 이 환율 협정을 맺기 위한 지렛대 역할인 거죠. 근데 또 하나는 피터 나바로의 보고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관세가 분명히 지렛대 역할을 할 거다. 하지만 관세를 때렸을 때 벌어들이는 관세 수입이 관세를 지렛대로 환율 조정을 쓸 때 수입보다 더 크다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눈에 관세는 양수겹장 일타쌍피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이 겁을 먹고 환율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좋다. 근데 내가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이 겁을 먹지 않고 그 관세를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한 상태로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관세 부과한 만큼 재무부 금고에 세금이 들어오니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원래 보고서 기획안은 이랬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득인데 그래서 야심차게 관세 전쟁을 시작했죠. 근데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일단 사재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수입상들이 사재기를 해서 실제 지금 미국의 GDP가 침체 신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실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많은 언론들, 우리가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는 그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는 봐라, 트럼프 네가 100일 동안 한 게 뭐가 있냐, 네가 관세 전쟁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렇게 난다고 했잖아, 너는 인플레이션 안 난다고 했지? 그리고 재무장관 너도 인플레이션은 관세 부과를 했을 때 일시적인 충격이다.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충격만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론적으로 그래요. 경제학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면 $100가 $120가 되고 나면 한 번은 쇼크를 받죠. 근데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요. 관세를 올리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한 번의 물가 상승이죠. 이게 원래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백악관의 경제 참모들이 했던 얘기들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장기적으로 경제 곡선을 나중에 가서 지금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지 않고 만약에 우격다짐으로 계속 관세 전쟁을 지속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물론 굉장히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이거 그냥 중립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관세 전쟁을 계속하면 그 보고서대로, 그리고 스콧 베센트의 말대로, 그리고 트럼프가 과외를 받은 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충격이고 중국이 평가 절상을 해서 결국은 관세는 중국 쪽의 부담으로 넘어갈 거야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거라고 스콧 베센트도 얘기했고 트럼프도 얘기했고 경제 참모들 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죠.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은 봐라,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거야, 앞으로 그렇게 안 될 거야, 이 말은 안 하고 봐라, 니네가 그렇게 충격이 없을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없을 거라고 장담했는데 충격이 있잖아. 그리고 GDP가 떨어졌잖아.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잖아. 지금 딱 잘라놓고 이제 이거 단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100일 동안. 더군다나 이제 100일 딱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너 잘못한 거잖아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어떠한 매체인가를 봐야 돼요. 그 트럼프 2024년 11월 6일 날 6일을 전후해서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선거조사, 출구조사 등에서 이들이 어떤 보도를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선진국 미국의 레거시 언론 또는 전통과 역사의 이 언론들이 굉장히 공명정대한 객관적인 보도를 할 언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미국의 언론은 미국인들이 믿지도 않아요. 미국의 언론은 진실이 없어요. 이념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 전부 다 민주당 이념이에요. 좌파 이념이고, 그리고 우리가 폭스뉴스라고 하는 이 언론, 그리고 브레이브 바티 뉴스라고 하는 스티브 배넌, 트럼프의 참모였던, 전략 참모였던 스티브 배넌이 했던 브레이브 바트, 이 우파 뉴스들은 또 우파들 얘기만 합니다. 근데 비교적 우파들의 매체들이 과장 보도하는 것보다는 이 좌파들의 매체들이 과장 축소 보도하는 왜곡 현상이 더 심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우리가 폭스뉴스랑 그 브레이브 바트 뉴스는 안 들어봤지만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다 들어봤죠. 전부 양아치 매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나 어떤 이념 전쟁을 두고는 단 한 번도 객관적인 보도를 한 적이 없어요. 당장 선거 결과가 내일 나올 텐데도 이 사람들은 힐러리가 우세하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라고 계속 보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세하다라는 게 너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들도 아니까 박빙이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배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70% 이상 압도적으로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기고 있었거든요. 자, 이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지금 GDP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빵빵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낮다. 제일 밑에 써놨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난 이유는 수입상들이 관세를 부과할 거를 예측하고 미리 사재기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실 보도를 했죠. 하지만 요즘 누가 신문을 끝까지 읽나요? 헤드라인만 보죠. 트럼프는 잘못했다, 판단 미스였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실패다, 때리죠.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꼬리를 내렸을까요? 트럼프는 관세를 실제로 부과해도 이득이고,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이득이라는 거를 과외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꼬리를 내렸을까? 그러면 이 미디어들에 굴복한 걸까? 좌파 미디어들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굴복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채권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채권 금리가. 자,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는 지금 가장 큰 관세 정책의 1차적인 목표는 경기 불확실성. 이건 트럼프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매체들이 의도했다고 추측 보도를 했었죠.
일단 관세 전쟁은 다중 목적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환율 전쟁으로 가는 거였고, 그리고 실제로 관세 수입도 놀릴 수 있는 거였고, 또 하나는 관세 전쟁 자체가 경기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론이 불거져 나오죠. 트럼프는 경기 침체론이 불거져 나오는 거는 4년 뒤 또는 2년 뒤에 중간선거, 4년 뒤에 또는 재선거에 갔을 때 경기 침체론은 싫죠. 자기가 정치를 잘못했다 얘기니까. 지금의 경기 침체는 정치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경기 침체론이 있고 바닥을 다져놓은 다음에 기저효과로 2년 뒤에 4년 뒤에 선거할 때 그 기저효과에 의해서 GDP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게 좋겠죠. 일단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면 자, 채권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많이 사요.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실질 금리인데, 시장 금리인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9조 달러의 단기 채권을 바이든 정부 때 발행했던 국채를 포함해서 바이든 정권이 일부러 트럼프한테 부담을 주려고 발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90일 미만의 단기 채권도 상당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트럼프한테 떠넘겨 놓은 거죠. 폭탄을. 자, 그 트럼프는 이 폭탄을 끌어안고 있어요. 9조 달러를 올해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0% 금리였는데 지금 채권 금리가 5%, 4%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난 부담이죠. 9조 달러에 4, 5% 정도 금리가 생기는 거니까 막대한 채권 이자를 내야죠. 그래서 이 이자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 침체론이 되고 안전자산인 채권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졌었어요, 실제로. 근데 어느 순간 채권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관세 전쟁을 실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채권 자경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경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치 치안 조직이잖아요. 자, 우리 동네에서 동네 건장한 청년들이 우리 동네에 다니는 유부녀들, 어린이들이 밤에 위험하니까 곤봉을 하나씩 들고 밤에 호루라기 들고선 돌아다녀요. 자, 우리 동네 치안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뭐냐면 채권 시장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자꾸 불확실성을 높여서 채권 가격을 높이니까, 그리고 이 불확실성으로 관세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달러라이제이션, 이 세계화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러면 달러라이제이션으로 그동안 먹고 살았던 월가, 그리고 미국 국채로 먹고 살았던 중국,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자경단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자경단이 작동을 하냐면, 자경단의 사전적 의미는 미국 정부가 반시장적 정책을 펼 때 그 반시장적 정책을 시장적 정책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채권을 내다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채권을 내다 팔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미국의 그 이자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미국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채권 자경단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4% 초반대에서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관세 전쟁이 심화하니까 채권 금리가 다시 4.8% 정도로 확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채권 자경단이 활동했다라고 추론이 됐죠. 그러면 채권 자경단 이번에 누구냐,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매체에서는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 과정 속에서 그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았다. 그래서 일본이 결과적으로 채권 자경단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의 어떤 수단으로 중국의 어떤 공산당이 실제로 지시를 하거나 이런 정황은 밝혀낼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은 관치금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간을 움직여서 채권을 팔 수 있죠. 그래서 중국도 채권을 팔았다. 그럼 채권 자경단은 일본과 중국이네. 자, 봐봐. 트럼프한테 또 매체들이, 레거스 매체들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이런 것들이, 봐봐, 네가 관세 전쟁 하니까 상대가 또 가만 안 있잖아. 지렁이도 밟으면 꼼짝거린다는데, 야, 중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겠니? 또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실제로 채권 자경단이 중국과 일본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미국의 국채는, 채무는 36조 달러예요. 쉽게 얘기해서 36조 달러의 채권을 누군가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중국과 일본이 어마어마한 채권을 들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중국은 7천억 달러를 들고 있어요. 일본이 4천억 달러 정도 들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1천억 달러, 2천억 달러가 들고 있어요. 다 합하면 2조 달러가 안 돼요. 그러면 34조 달러는 도대체 누가 들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연준이 5조 달러를 들고 있어요. 월가가 5조 달러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맨하튼 월가 금융사와 미국의 중앙은행은 사실은 월가 금융사들이 출자해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월가예요. 월가가 10조 달러 들고 있어요. 그리고 6조 달러 중에 30% 정도만 미국 국경 밖에 있어요. 그러면 20조 달러 이상이 미국 안에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을 월가와 연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 시장을 움직여서 트럼프를 교육시키겠다, 트럼프에게 참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누군가 마음을 먹었다면, 그게 7천억 달러를 들고 있는 중국일 4천억 달러를 들고 있는 일본일까요? 10조 달러를 들고 있는 월가일까요? 자, 이건 누구도 모르지만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자, 10조 달러와 7천억 달러는 또 4천억 달러는 15배에서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누가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채권 작용단은 누구였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 질문에서 한번 대답을 찾아볼게요. 이런 상황이란 게 어떤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 미국은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한다고 저 난립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는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있고요. 이 중에서 월가는 참교육을 시킨다고 채권 시장을 움직여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주춤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생겼을까요? 자, 굉장히 뿌리 깊은 얘기예요. 하지만 이 얘기를 이해해야 지금 현재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트럼프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 그 일 때문에 도대체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의 현재 세계 경제 시스템은 닉슨 쇼크 이후에 제2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제1 브레튼 우드 체제, 1944년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전 세계 재무장관들이 전후에 글로벌 경제를 설계한 거죠. 근본이제였죠. 근본이제 하에서 미국이 마샬 플랜으로 유럽 경제를 부흥시키고, 왜냐하면 시장을 살려놔야 미국의 제품을 파니까. 그때는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었거든요. 그리고 공산당의 영토를 넓히지 않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었죠. 그러니까 금에 고정된 달러는 실제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많이 발행해서 금의 가치에 연동돼 있으니까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평가 절상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평가 절상되니까 강달러가 되니까 실질 가치보다 훨씬 더 강한 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수출은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무역 적자 문제는 더 심해지고, 그럼 무역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재정 적자도 심해지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달러 많이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문제가 엄청나게 심해졌죠. 닉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 지금 달러가 실제로 많이 발행돼서 원래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금의 가치에 딱 붙여놓으니까 지금 달러가 고평가돼 있잖아. 자, 달러를 평가 절하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에서 달러를 떼내야 돼. 그래서 달러를 실질 가치로 되돌려놔야 돼. 자, 그래서 금에서 떼놨어요.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1온스에 35달러였던 달러가 갑자기 실제 발행량만큼의 실질 가치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1온스당 수천 달러로 올라갔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수십 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요. 자, 금의 달러의 가치가 고정되고 다른 모든 화폐를 달러에 연동시켜 놨을 때에는 고정환율제죠.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변동성이 없었어요. 근데 브레튼 우드 체제가 끝나고 닉슨이 금태한 중지를 하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전 세계 화폐들이 우리 가치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혼동이 엄청나게 심해졌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금에서도 떨어져 있고 모든 화폐가 달러에 붙어 있다가 다 떨어졌어요. 자, 이제 자유를 찾아서 모두 다 떠나가. 그러니까 자, 자유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자, 엄마가 막 그 집에서 그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중학교 때까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쫓아낼 거야 그러면서 자유를 억압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편하네요. 밥 주고 빨래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집에 나가 너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무섭죠. 전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금융시장이. 도대체 이게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했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고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자, 이 공포와 변동성을 가지고 상품화한 게 월가였어요. 자,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공포가 엄청나게 크니까 우리는 이 변동성과 공포를 가지고 먹고 살 거야. 이게 뭐냐면 파생 상품이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공포를 해칭해주는 상품들, 파생 상품이죠. 이 파생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두 번째는 달러 가치가 금에서 떨어져 나오고 나서 달러 가치 발행량만큼 달러 가치가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상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은행 가면 돈을 갖다 쓰는데 이자를 한 푼도 안 내요.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대출 받았죠. 자, 그래서 닉슨 쇼크는 금융시장에서 두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 파생 상품과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1971년 이후에 닉슨 쇼크 이후에 월가 금융사들이 금으로 먹고 살았던, 그 전에는 금을 유통시키고 금을 생산하고 금의 가치를 조정하면서 월가가 먹고 살았죠. 근데 이제는 금으로 우리 먹고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갑자기 닉슨이 선언을 해버리니까 월가에 머리 좋은 아이비리그 천재들이 월가에 와서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금으로 못 먹고 사는데 그럼 뭐로 먹고 살아야지? 자, 이 시장의 팽배해 있는 변동성과 공포를 먹고 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파생상품과 대출상품이다. 자, 그러니까 파생상품과 대출상품의 공통점은 환타지예요. 자, 실제 돈은 100달러인데 파생상품과 대출로 인한 신용창출을 통해서 갑자기 10,000달러가 돼요. 9,900달러는 판타지죠. 환상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판타지 속에서 커온 거예요. 자, 실제로는 100달러밖에 없는데 우리는 10,000달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달러밖에 없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1억밖에 없는데 우리는 100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강남 아파트를 100억 주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경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제 설명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될까요? 그냥 사실은 모든 혁명은 사실은 공정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혁명은 계급투쟁이에요. 자, 공산당 혁명이 계급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의 공정성을 모든 서민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당 혁명을 한 게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착취하니까 이 공정을 해결하자라는 명분이 있었죠. 하지만 모든 혁명은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데 새로운 불공정을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공정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혁명의 속성은. 자, 자본가들이 잘 사는 세상이었어. 나는 이게 싫어. 혁명을 해서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요. 그럼 실제로 그런 세상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자본가들에게 그러면 또 가치를 배분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착취를 하겠죠. 자본가들을. 실제로 만약에 공산혁명이 성공했다고 치면 그러면 원래는 자본가들이 착취했던 구조가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착취하는 구조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대상만 바뀌고 주인공만 바뀌었을 뿐이지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화폐 역사, 모든 경제의 역사는 사실은 혁명은 공정성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싫으니까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이 또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에 공감을 하고 그거를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월가가 만들어놓은 세계화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깡통 효과, 중앙은행 옆에 있어서 빨리 대출받은 사람이 이 판타지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거품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자산을 사서 그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내가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싫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인플레이션 화폐인 달러에 반대되는 디플레이션 화폐를 만들래. 달러는 발행량이 늘어나서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난 이게 싫어. 자, 그럼 90%가 지금 이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니까 이 90%의 어떤 이 원성,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화폐혁명을 할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화폐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90%의 그 깡통 효과를 못 누린 사람들이겠죠. 공감하겠죠. 그래서 좋다고 하겠죠. 저도 좋아요. 저도 그 90%를 못 누렸으니까. 저도 좋아서 비트코인 혁명에 공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확산되길 바라요. 하지만 이게 공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불공정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만드는 세상은 공정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비트코인도. 자, 혁명의 초기 가담했던 사토시 나카모토는 100만 개를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그리고 코어 개발자들도 초기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빨리 눈치채고 먼저 들어왔던 투기꾼들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죠. 그러면 비트코인 나중에 1비트코인이 더 이상 발행량이 없으니까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1비트코인을 내가 벌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가치가 올라가서 분명히 예전보다는 달러보다는 훨씬 더 내 화폐 가치를 지키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를 보면 여기에서도 또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죠. 초기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으로 발생되는 전체 시장의 또 불공정성도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이런 어떤 화폐 철학에 공감하고 비트코인이 만들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그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 나가는 경제 구조로 우리가 이동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공정하고 평화롭고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화폐 구조가 예전에는 자본가,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에는 금융가, 월가 금융가에게 부가 쏠리니까 이 쏠리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피해를 보상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기울었던 시소를 평평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기울게 만들자는 거죠. 이게 혁명의 본질이에요. 모든 혁명은 얘기가 나온 김에 역사상 있었던 혁명들을 쭉 공통점을 한번 추려보면요. 첫 번째는 혁명은 민중이 한다가 첫 번째 착각이에요. 혁명은 소외된 엘리트가 하는 거예요. 민중은 동원될 뿐이죠. 자, 사토시 나카모토도 사실은 소외된 엘리트예요. 월가 금융이 기득권 엘리트라면 거기서 있었던 그 기술 천재들, 사토시 나카모토는 제가 유추하기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엄마는 그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폭행을 하니까 마약에 쩔어 살고 본인은 스탠포드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백인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히스패닉 받아야 되니까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때문에 스탠포드에서 안 받아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갔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소외된 엘리트가 이 기득권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횡포가 싫으니까 혁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민중이 한 게 아니죠. 민중은 동원되고
있죠,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 혁명은 불공정을 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불공정을 만드는 거죠. 제가 지금 아까 설명했어요. 그리고 혁명은 권력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공산혁명의 대표적이었죠. 계급투쟁을 해서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나요? 스탈린, 레닌, 후르시초프 이런 사람들이 독재를 했죠, 오히려. 그러니까 아마 칼막스의 처음 초기 사상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용 공산혁명을 실제로 했던 많은 혁명가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독재를 하고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칼막스의 사상을 악용한 거죠. 이게 혁명이죠. 그리고 혁명은 항상 기득권 세력이 그 혁명을 흡수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자, 프랑스 혁명 때도 일부 귀족과 부르주아들이 살아남으면서 새로운 귀족을 신흥 귀족들이 됐고요. 지금 비트코인도 달러라이제이션이 무너져가는 이 월가의 기득권들이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고 이 룰을 만들면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초기 투자자들 또 초기 개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혁명은 항상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거는 분명히 초기 투자자보다는 돈을 못 벌 거예요. 그리고 탈중앙화돼 있지만 실제로 채굴 산업이나 그리고 비트코인의 의사결정 구조도 점점 중앙화돼 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언저리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달러 쪽에 기득권들이 와서 또 헤게모니를 만들고 쥐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아무런 정보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이 구조를 꿰뚫어 보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죠. 우리가 뭔가를 컨트롤하고 뭔가 헤게모니를 잡고 뒤울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측해야 그 예측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려면 비트코인을 천사와 악마 이런 구조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로 보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달러라는 악마를 무찌르기 위해서 태어난 다른 악마예요. 천사가 절대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을 좀 주목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좀 설명이 됐을까요?